7세, 수감이 전혀 없는 아이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원리셈 6, 7세용 하는데 이권을 힘들어해요. 매일 하는데도 이 큰 수 더하기 건너뛰기 등 큰 수 작은 수 개념도 없고 기본도 못해서 더하기 1 겨우 해서 빼기 1을 어려워하더니 더하기 2에서 또 헤매고 있네요. 큰애하고 너무 달라서 학교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입니다. 7세 아이라서 걱정이 되시긴 하겠네요. 자, 원리셈의 학습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6, 7세는 수를 차례로 세고 거꾸로 세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 1은 다음 수를 찾는 거고 빼기 1은 하나 작은 수, 이전 수를 찾는 겁니다. 더하기 2는 다음을 세고 한 번 더 세자라고 이해하는 거고 빼기 2는 거꾸로 한 번 세고 거꾸로 한 번 더 세자고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보셨으니까 그건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원리셈을 잠깐 쉬시고 자, 쉬어도 되는 게 지금 7세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6, 7세, 7, 8세, 초등 1까지 다 한 자리 연산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7, 8세의 연산은 6, 7세의 연산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7, 8세의 연산은 오히려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7, 8세 연산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하나씩 아니에요. 낫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좀 좋겠는데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달라요. 6, 7세는 하나씩 세면서였잖아요. 7, 8세는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르기 모으기. 3과 5다 하면 8, 2와 3이다 하면 5 이렇게 나오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씩 카운팅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와 이거가 모이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반복 연습을 하면서 외워지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6, 7세는 그 원리가 더하기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늘어나는 덧셈, 모아서 세는 덧셈. 그런 논리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6, 7세에는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해드리겠는데 하나는 원리셈을 잠깐 쉬시고 20가지의 수, 세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책 우리 잠깐 쉬고 우리 1, 2, 3, 4, 5, 6, 7, 8, 9, 10 말로 하는 연산을 좀 하세요. 근데 이 말로 하는 연산을 1부터 20까지 세기 이게 잘 되면 다시 원리셈을 시작하면서 뭘 같이 하시냐면 50까지, 100까지 세기를 하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했었냐면 아빠가 1할게, 너는 2해. 자기 전마다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아빠가 1할게, 너는 2해. 왜 제가 1을 했었냐 하면 제가 1을 하고 아이가 1을 하면 10, 20, 30, 40은 아이가 해야 됩니다. 요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 똑같이 반복되는데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 아이가 10, 20, 30, 40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먼저 1을 하게 했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익숙해진 다음에는 아빠가 1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19 다음이 20이고 29 다음이 30이고 이걸 생각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학습지로 한 게 아니라 말로 하면서 했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과정이 또 마찬가지. 원리셈을 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평소에 29 다음이 뭘까? 29 바로 직전수, 앞의 수가 뭐지? 이전 수가 뭐지? 이런 식으로 수를 차례대로 잘 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20가지 정도에서 먼저 10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가지 정도에서 거꾸로 세는 것도 해봐야 돼요. 더하기 1은 잘 했는데 겨우 했어. 근데 빼기 1을 어려워했어요. 하는데 빼기는 다 어려워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워요. 왜? 1, 2, 3, 4, 5, 6, 7, 8, 9, 10은 아주 쉬워요. 어른들도. 근데 19, 8, 7, 1, 6, 5, 4, 3, 2, 1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쉽지만 20부터 하면 20, 19, 18, 17, 16 이거 해보세요. 어른도 어려워요. 아이가 처음에 배우고 어른들은 딱 이미지화 되면서 그래도 세워지지만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더하기를 한다 할 때 하나씩 센 걸 이제 하나 세고 하나 더 세는 거야 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전달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세기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그게 첫 번째고요. 수세기를 많이 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6, 7세 단계는 손가락을 좀 쓰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6, 7세 단계가 수를 차례대로 세는 거고 아이들은 수를 차례대로 세면서 연산을 다 그렇게 접합니다. 근데 하나씩 카운팅하기가 힘드니까 손가락을 소재로 심지어 이제 발가락도 같이 세죠. 10이 넘어가면 세고 발가락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거꾸로 수에 대한 수의 개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수의 개념을 좀 익힌 다음에 그리고 가르기 모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7세 단계를 할 때 학습지 자체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잠깐 쉬면서 수 카운팅하는 게 익숙해지면 다시 하던가 아니면 하면서 이 수세기를 자주 해주던가 하는 게 좋습니다. 뺄셈은 특히 거꾸로 세기 어려워요. 예, 아이들이 10, 9, 8, 7 어렵죠. A, B, C, D 똑바로 할 수 있는데 Z부터 거꾸로 세는 건 어른도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뭐 제가 해봤는데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입니다. 평소에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4학년인데요. 수학을 많이 어려워해서 한 학기에 겨우 기본서 한 권 끝내는 정도입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 말고 보통으로 하는 학생도 말고요. 수학에 자신이 없어 하는 학생들에게 좋을 천쌤 교재 활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따풀은 어렵다고 하셔서 풀 수 있을까도 고민입니다. 두 번째 사연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과정도 놓친 게 많은 것 같아서 원리셈으로 3학년 과정부터 꾸준히 풀리고 교과셈으로 4학년 2학기 예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교과셈으로 예습이 괜찮으면 그 다음은 바로 따풀로 갈지 아니면 디딤돌 기응이나 응용으로 갈지도 고민입니다. 한 학기의 문제집은 2권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리셈과 교과셈은 연산을 위한 교재입니다. 교과셈은 교과를 하는데 수월하게 하게 연습하는 과정들은 미리 모아서 연습하게 하자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교과셈을 학기 공부하기 전에 4학년 2학기 들어가는데 하기 전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원리셈도 원래 연산을 잘 꾸준히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3학년의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학년을 연산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본기라는 게 연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계획을 좀 고쳐드리고 싶은 게 3학년에서 놓친 것 같은 그 복습을 원리셈으로 하시지 말고 교과 문제집으로 하세요. 네, 교과 문제집으로. 응용으로 할지 기응으로 할지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응 정도는 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3학년 쪽에서 정확하게 복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곱셈과 나눗셈 나오는 부분들, 곱셈과 나눗셈 나오는 부분들이 계산 말고요. 계산 말고 연산이 안 되면 연산도 복습하는 게 맞는데 연산 복습해야 되겠다 해도 원리셈 하시지 말고 오히려 교과셈 하세요. 원리셈 흐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기에 문제집 2권 정도만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 연산의 복습이 필요하다 하면 교과셈을 하시고 교과 문제집에서 기응이나 응용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복습을 하는데 곱셈, 나눗셈, 분수 단원 위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분수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연산이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4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계라고 하면 검산이라든가 거꾸로 계산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몇 배가 되어서 몇이 되었습니다 하면 거꾸로니까 나누기를 한다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관련해서 나머지하고도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4학년부터 문제들을 그래도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공부의 양이 적었던 학생들 중에는 곧잘 하는 아이들도 공부의 양이 적다 보니까 헷갈려 해서 분수와 곱셈 나눗셈의 기본이 계산은 할 줄 아는데
문제를 풀 때 그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의 복습은 분수와 곱셈 나눗셈 부분들로 위주로 하시되 교과 문제집으로 하셔라. 연산보다는. 교과 문제집, 연산도 부족하다 하시면 교과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4학년 과정을 얘기를 해보면 4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풀긴 힘든 학생이다 하면 원래는 연산은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원리셈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원리셈으로 하시면서 많이 풀기 힘들어도 교과 문제집을 기응이나 응용으로 갈지가 아니라 기응도 하고 응용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응만 해서는 그 아이가 지금 부족한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응용한 것만 하자니, 응용은, 기본서라고 하기에 앞에 부분이 좀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 응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기본 응용도 하고, 응용도 하셔야 되고, 연산 부분은 제가 원리셈으로 하시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추천은 해드렸지만,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한 학기에 문제집이 2권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신 부분이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멘탈적인 체력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원리셈하고 교과도 2권 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판단하시면 연산을 줄이셔야지 교과 2권을 한 권으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연산을 교과셈으로 줄이시고, 교과셈, 기응, 응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인스타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분이세요. 서울 소재 비학군지라 생각하는 지역에서 아직은 일은 초1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1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경시대회 문제도 풀어보면 저를 닮은 듯 수학적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시대회 관련 문제를 계속 풀어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교과 심화와 선행만 나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1학년이요. 교과 심화, 점프 왕수학 최상위, 디딤돌 최상위는 잘 풀어서 정답률도 85% 이상이에요. 중학교 진도까지 나가나? 이거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초1인데 경시 문제도 풀어보면 수학적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최상위나 점프 왕수학, 디딤돌 최상위는 점프 왕수학 최상위나 디딤돌 최상위는 잘 풀어요. 85% 이상이에요. 중학교 진도까지 나간 아이인데.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너무 대충 읽어봤나 봐요. 자, 24년도 정기 수학 경시대회에서 85점을 맞았어요. 장려상 커트라인이 87점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3점짜리 실수 2개, 풀이도 잘 해놓고 4점짜리 1개, 5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고 집에서 정답 알기 전에 다시 풀려보니 다 풀 줄 아는 문제였어요. 첫 시험인데 떨지 않고 나름 답도 수험표에 빠지지 않고 잘 적어와서 기특하다고 얘기했지만 엄마로서는 속상했어요. 그랬겠네요. 그리고 경시대회 수상했던 경험 있는 주변에서 좋은 대학이나 나름 의치대를 갔어요. 저도 아이가 대학을 잘 갔으면 하는 바람과 또 욕심을 부리면 특목고를 진학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수학 교육을 시켜야 할지 답답하여 문의드려요. 이게 오타인지 제가 잘못 읽었는지 혹시 보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고 수학적 머리가 없는데 중학교 진도까지 나갔고 초등학교 1학년 경시에 85점을 받았고 근데 수학적 머리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수학적 머리가 많이 있는 아이 같은데요. 네.
경시대에 수상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나 나름 의치대를 갔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경시대회 잘 못하고 예전 영재교육원 같은 데도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도 서울대 갑니다. 네. 고려대도 가고 갑니다. 이 1학년 경시대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거나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어요. 네. 저희 출판사에 아르바이트 하러 왔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고3 여학생이고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와서 이제 문제 오류 점검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출근을 하길래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고려대 붙었어요. 그래서 축하해. 무슨 과? 했더니 화공과요. 와, 고려대 공대면 너 공부 상당히 잘했겠다. 그래서 여기 앉아봐. 공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다 맞벌이 하시고 성남에 그러니까 구시가지 쪽,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가정에서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니 완전 모범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시를 하고 이런 거 아니고 특목고 꿈을 꾸고 이런 거 아니고 완전 모범적인 스타일. 그래서 내신이 너무 좋아서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도 뭐 경시며 영재교육원이며 기대는 받았지만 못된 아이들, 뭐 서울대도 가고, 그리고 경시 같은 건 꿈도 안 꿨던 아이 나중에 커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연락 와서 만난 제자들도 있는데 성균관대 다니고 한양대 다니고 해요. 이게 저는 좀 이제 마음 아픈 게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의대에 가는, 그러니까 저도 선행은 어느 정도 또는 충분히 하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학 공부 많이 하면 유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하게 하려면 수학 공부를 충분히 공부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점수 몇 점으로 아이들을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릴 때 되게 잘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푸시하고,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칭찬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의지로 공부시키거나 하다가 나중에 탈나서 실패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저는 요 사연을 제가 오타가 있거나 제가 뭔가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게 제가 뭘 실수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사연을 그 세미나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선배의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영재고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똑똑한 아이인 거 맞죠? 근데 뭐 천재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학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CMS 다니고 중학교에 가서 교과 공부 선행도 별로 안 했어요, 걔는. 그렇게 한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영재고를 갔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재고를 1년 반 정도 공부해가지고 붙었는데, 붙고 나니까 이제 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만큼 한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늦게 들어가면 힘듭니다라는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릴 때로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시기, 그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로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진짜로는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엄마 아빠의 의지로 아이를 시켜가지고 탈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아이를 결정하시고 이렇게 속상한 거는 어쩔 수 없죠. 네.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경시대회를 붙고 안 붙고로 아이가 우리 아이는 부족한가 봐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더군다나 1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가 아쉬운 마음은 제가 이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결정되는 때는 아닙니다. 3, 4, 5학년 올라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막 수학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고 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는 스스로의 수학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결정된다는 아닌 거예요. 결정될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너무 이렇게 아이를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2학년 아이 탑4고력 수학 P단계 끝나고 초등 팩소로 넘어와서 레벨 1 끝났어요. 초등 팩소 레벨 2 단계 시작하기 전에 이참에 따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따풀 2학년 단계로 하면 될까요? 단계 추천 부탁드려요. 2학년 아이네요. 탑4고력 P단계도 끝나고 레벨 1도 끝나고 2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따풀은 2학년이 약간 과도기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추천드려 봅니다. 7세 아이는 탑4고력 K단계 마무리하고 따풀로 정착하려면 몇 단계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 단계 추천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에 사고력을 이렇게 2학년 아이 키우신 것처럼 7세 아이도 사고력 위주로 많이 하실 거라고 하면 여유가 되시면 따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고력 교재도 다양하게 풀리세요. 탑사고력 많이 풀리셔야 됩니다라고 저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사고력 교재를 다양하게 풀리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따풀도 다른 각도의 심화서다라고 해서 같이 풀릴 수는 있지만 사고력을 이렇게 많이 풀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따풀보다는 사고력이 먼저 우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고력이 따풀보다는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따풀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면 7세부터 풀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아이처럼 교과 관련하여라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2학년 때부터 풀리시면 되고요. 7세 1학년은 교과 위주에서 좀 다른 시각,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도 했었는데 연산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수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